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철원의 기온이 영하 16도 아래로 떨어지고 서울도 영하 10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체감 온도는 현재 영하 16도입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서울과 경기 내륙, 충청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뒤늦은 겨울 한파는 모레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풀리겠습니다. 국내 16번째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입원도 한 광주 21세기 병원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의료진과 입원 환자, 보호자 등 누구도 들어가지도 나갈 수도 없게 통제가 됐고 예정된 수술과 외래 진료도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16번째 확진자에 대해서는 감염이 된 이유가 태국 여행 때문인지 국내에서 감염이 된 건지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후베이성 이외 다른 중국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전염 사례만 나타나고 있다며 제2의 후베이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중국의 조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해외로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을 두둔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어제 황교안 대표와 잇따라 만나서 TK 지역을 겨냥한 컷오프 방침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 같은 의원들의 우려를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시작을 알리는 아이오와주 경선에서 민주당이 경선 결과를 제때 발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어제 낮에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데 집계 과정에서 보고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쯤 뒤늦게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잠시 후 워싱턴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당초 2040년부터 휘발유와 경유 차량 판매를 금지하려고 했던 영국 정부가 이를 5년 앞당겼습니다. 2035년부터 순수 전기차와 수소차 판매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존슨 총리는 가능하다면 이 시기도 더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16도 아래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겨울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이례적으로 한파도 많지 않았는데 어제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지나자마자 막바지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북서쪽에서 매우 차가운 공기가 내려왔습니다. 강원도 산간에는 한파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눈과 비가 오늘 아침 한파로 얼어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 전역에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강원도 철원이 영하 16도 아래로 내려갔고 서울이 영하 10도 안팎, 인천과 수원 영하 9도 등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엔 한파경보가 내려졌고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과 충청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초속 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5도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6도를 기록했습니다. 밤사이 눈은 그친 상태지만 한파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은 곳이 많아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낮에도 서울이 영하 3도, 대관령이 영하 6도에 머무는 등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강한 바람 속에 건조특보까지 내려진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선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파도가 해안 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기온이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풀리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국내에서 16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40대 여성으로 중국이 아닌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19일 귀국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보름이 넘도록 입원 환자들이 많은 병원 등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여성이 다녀간 병원은 현재 의료진과 환자까지 모두 병원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올 수 없는 코호트 격리 상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완전 봉쇄 조치입니다.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광주 21세기 병원입니다. 16번 확진 환자가 들렸던 곳입니다. 이 환자의 딸은 27일 인대 봉합 수술을 받고 입원했고 확진자도 같은 날 이 병원에서 고열로 치료를 받은 뒤 전남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27일날만 세나 갔다고 초진 갔다 의료진이 면담하고 바로 뺐죠. 격리실로 넣은 다음에는 저희 병원의 의료진들이 이제 그 방호구 다 착용하고 들어가서 채취하고 혈액 검사라든가 이런 거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건소에 신고했더니 보건소에서는 이제 태국은 상관없다 그래서 확진자는 이후 증상이 더 심해졌고 21세기 병원에서 폐렴 치료를 받았습니다. 격리되기 전까지 사실상 입원에 가까운 상태로 21세기 병원에 머문 겁니다. 21세기 병원엔 90개가량의 병상이 있고 현재 70에서 8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환자, 보호자 등 누구도 들어가지도 나갈 수도 없게 통제했고 의료진은 자가격리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보건당국은 통제 상태에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고 병원을 통째로 봉쇄하는 첫 코호트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5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 전파는 병원 안에서 이뤄졌고 일부 병원에 코호트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일본에서 감염된 12번째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6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화관부터 면세점까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어제부터 모든 접촉자들은 자가 격리 대상인데 격리 생활을 거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12번째 환자는 확진 전까지 열흘 넘게 인천과 경기, 강원, 서울을 오갔습니다. 확진 다음 날 138명이었던 접촉자 수는 666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찾았던 영화관과 병원, 면세점 같은 곳을 조사하다 더 나온 겁니다. 전체 접촉자 수도 1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새로 확인된 접촉자들은 밀접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정부는 격리 대상자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1대1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가족과도 접촉을 피하고 하루 2번 상태를 묻는 보건당국의 전화에 잘 답해야 합니다. 접촉자 중에서 연락이 안 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는 벌금 물더라도 그냥 자가격리 안 하겠다. 강제조항이라든가 그런 거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해서 이 사람은 바로 또 수능을 하는 케이스예요. 정부는 벌금 300만 원 수준인 격리 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은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을 오가는 비행기까지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중국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속히 떠날 것을 권고했고 태국도 전세기를 동원해 자국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이 모든 홍콩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아메리칸 항공은 중국 본토를 오가는 비행기 운항을 중단하지만 홍콩행 항공편은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으로 첫 사망자가 나오자 방침을 바꾼 겁니다. 지난달 21일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방문한 뒤 23일 고속철을 타고 홍콩으로 돌아온 39세 남성은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어제 오전 숨졌습니다.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도 다음 달 4일까지 중국 출발 크루즈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미국 대학들은 학생과 교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중국에서 돌아온 학생들에게 자가 격리를 명령했고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은 중국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은 중국을 경유한 한국 입국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을 경유해 입국할 경우 특별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민에게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을 떠날 것과 중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항은 중국 직항편 노선을 잠정 중단했고 태국은 전세기를 보내 자국민 138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후베이성 이외 다른 중국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전염 사례만 나타나고 있다며 제2의 후베이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중국의 조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해외로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을 두둔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아직 대유행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We are not in a pandemic. We are at the phase where it's an epidemic,
with multiple foci. 바이러스 최초 발생지인 중국 후베이성은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전염 사례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현재의 전략은 전염을 막는 것이라며 제2의 후베이성 같은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변종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I know that there have been also some information saying that the virus, while spreading, is changing and mutating and so on. But so far we have no evidence of that. It seems quite a stable virus. 중국에서 자국민을 철수시키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정책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WHO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제한 조처를 공식 통보한 국가는 모두 19곳입니다. WHO는 이에 대해 각국의 해명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WHO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로여수스 사무총장은 또다시 중국을 두둔했습니다. 중국의 조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해외로 확산하는 것을 막았다며 오히려 일부 부유한 국가가 발병 사례 자료를 공유하는 데 뒤처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시작을 알리는 아이오와주 경선에서 민주당이 경선 결과를 제때 발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우리 시간으로 어제 낮에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데 집계 과정에서 보고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민주당 일단 20시간 가까이 늦어진 조금 전 7시쯤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했었잖아요. 경선 결과 발표했습니까? 네, 아이오와 민주당 측은 조금 전 개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결과가 아닌 62% 집계 결과만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상당 시간 지연된 데다 그마저도 부분 발표 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적지 않은 혼선과 파장이 예상됩니다. 62% 결과 발표만 놓고 보면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26.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25.2%로 그 뒤를 이었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18.3%,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5.6%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세론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투표가 시작된 시각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10시쯤이었죠. 집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네, 개표 결과 발표는 당초 예정보다 20시간 가까이 지연된 것입니다. 1972년 아이오와에서 민주, 공화 양당의 대선 경선에 서막이 오르기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민주당이 투표 결과 집계를 위해 새로 도입한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목됩니다. 1670여 곳에 이르는 선거구 당원대회에서 나온 각 후보의 득표율을 앱으로 집계해야 하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수작업으로 일일이 검증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당원의 직접 참여를 통해서 1차와 2차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는 투표 방식과 각 단계별 득표율과 후보별 대의원 확보 결과를 각각 발표하는 복잡한 방식도 혼선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임종조 특파원. 민주당 경선이 시작부터 아주 꼬여버렸다고 볼 수 있는데 경선의 신뢰성에도 금이 갔을 것 같고요. 파장이 만만치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개표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후보들은 저마다 승기를 잡았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개표 지연이 결과의 왜곡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경계성 언급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후보자들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we should all be disappointed in the inability of the party to come up with timely results. You know, there's no excuse for not having results last night. But we feel good about where we are. And look, so it's on to New Hampshire.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민주당의 아이오와 경선은 완전한 재앙이고 엉망진창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또 유일한 승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아이오와 공화당 경선에서 97.1%를 득표해 다른 두 후보를 압도적으로 따돌렸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예정된 국정연설과 그 다음 날 이어질 상원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상당한 호재를 만난 셈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경북 지역을 겨냥한 공천 배제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 이 지역 의원들이 어제 황교안 대표를 잇따라 만나서 항의를 했습니다. 황 대표는 의원들의 우려를 공관위에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경북 지역 의원 10명과 어제 저녁 2시간 동안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만찬에 앞서 출마 지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답을 피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 있습니다. 만찬에서 경북 지역 의원들은 TK 지역을 겨냥한 컷오프 방침에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공천 심사 과정에서 기준과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경북 지역의 컷오프 비율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이고 대폭 물갈이를 예고한 데 대해 반발한 겁니다. 컷오프 50%, 70%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경북 도민들 또 무시하는 처사일 수가 있다. 그래갖고 좀 언행을 자제해달라 이런 좀 얘기를 했었고요. 이에 대해 황 대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퍼지는 데 대해 유포자를 찾아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김영우 공천관리위원장에게도 의원들의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구 지역 의원 8명과 1시간 30여 분간 가진 오찬에서도 의원들은 컷오프에 대한 불만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당 이름이 된 게 3년 전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또 한 번 당 이름을 바꾸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만간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명을 통합신당으로 바꾸는 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새 보수당과의 통합 또는 통합신당 추진이 차원의 논의가 잘 되면 당명을 바꿔 총선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황교안 대표의 판단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당은 최근 주요 선거를 앞두곤 계속 당명을 바꿔왔습니다. 2017년 대선 전엔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그에 앞서 2012년 대선 전엔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새누리라는 당의 평판을 걸고 이제 국민의 마음속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란 이름을 15년간 쓴 뒤로는 주요 선거 때마다 간판을 바꿔 달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한나라당 전에 쓰던 신한국당에서 이름을 바꾼 것도 1997년 대선을 앞두고였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당에선 당 혁신이 화두로 떠오르면 당명 교체가 바로 거론되곤 합니다. 다만 이렇게 당명을 자주 바꾸는 게 포장을 바꾸는 데만 치중한 것이란 비판도 따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법조인들을 영입하려는 각 당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이 앞서 5명의 법조인을 영입하기로 했고 법조계에서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경우에 대한 지금 논란도 있는데요. 어제는 자유한국당 등에서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세보수당 1호 영입 인사는 김웅전 부장검사입니다. 형사부 검사들의 얘기를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명해진 검사 출신입니다. 최근 정부 여당이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자 내부 게시판에서 공개 비판을 한 뒤 검찰에 나왔습니다. 국민한테는 이렇게 불리하고 불편하고 그렇게 부당한 법이 왜 개혁으로 둔갑되었는지 납득할 수 없었고, 비슷한 시각 한국당에선 여성 변호사 7명이 입당을 했습니다. 이 중엔 미투 사건을 맡아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이끈 변호사도 있습니다. 한국당에서의 여성의 벽은 더욱더 높았습니다. 저희 7명 힘을 합해서 그러한 그 벽을 좀 낮추는데. 총선을 앞두고 법조인 영입 경쟁에 불을 당긴 건 민주당입니다. 소병철 전 고검장을 시작으로 사법농단의 내부 고발자였던 이탄희 전 판사 등을 잇따라 영입한 겁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발표한 영입 인사 16명 중 5명이 법조인입니다. 하지만 각 당이 이렇게 법조인들을 총선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이미 높았던 법조인 비율이 더 높아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또 검찰이나 법원을 떠나 정치권으로 직행한 경우 사직 전 직무 수행이 공정했는지를 놓고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영국 정부가 원래 휘발유와 경유차를 팔지 못하도록 하려는 시기로 잡은 게 2040년이었는데 5년을 앞당겼습니다. 앞으로 15년 됩니다. 이 시기도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게 영국 정부의 방침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03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차 판매를 금지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이 시기를 더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런던 과학박물관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 행사에서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도 금지되며 순수 전기차와 수소차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당초 영국 정부는 2040년부터 휘발유와 경유 차량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5년 앞당겼습니다. 기존 계획대로 2040년부터 판매를 금지할 경우 2050년 이후에도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이 도로를 달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주요 7개국 중 처음으로 2050년 순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차 판매 금지 계획은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업계 등에선 너무 급격한 변화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순수 전기차와 수소차만으론 모든 수요를 채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대유행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사그라들 수 있을지 지금 전망이 엇갈려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렸던 대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중국 외 다른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전염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아직 세계적인 대유행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이 WHO의 사무총장은 중국이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앞서서는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는 확진자를 더 늘릴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일단 해당 발언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스위스에서 열린 WHO 집행이사회에서 한 말입니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 발병의 99%가 중국에서 일어나는 동안 다른 나라에서는 170여 건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조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해외로 확산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 내에서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자성론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지나치게 중국 편을 드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중국 이외 나라에서는 발병 사례의 38%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정보 공유가 미흡하다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중국에 대한 여행과 교역을 막으면 안 된다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친중파로 알려진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2017년 당선 직후 미국이 WHO 지원 예산을 줄이면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다른 나라와 접촉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2017년 WHO와 협력을 강화해서 보건 실크로드를 구축하겠다며 양해의 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네, 군도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다녀온 육군 병장이 또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음성이네요. 네,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했던 육군 A병장에 대한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라고 국방부가 어젯밤에 밝혔습니다. 다만 잠복기를 고려해서 오는 6일까지 A병장은 격리 조치됩니다. A병장은 중국 소주 지역을 여행한 후 지난달 23일에 귀국을 했고요. 같은 달 26일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복귀 즉시 격리가 돼서 A병장과 접촉한 병사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12번 확진자와 접촉한 육군 일병과 함께 생활관을 사용한 장병 7명도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마 지역을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당 공천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해 이낙연 전 총리와 맞붙을지 아니면 종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출마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한국당 한성규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는 13일까지 현역 의원 5명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다음 달 1일 창당을 목표로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9일 발기인 대회를 열고 약 3주에 걸쳐 7개 시도당을 창당할 계획입니다. 신당의 이름은 현재 안철수 신당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나선 정부 합동조사팀이 탈세 의심 사례 670건에 대해서 국세청에 알렸습니다. 조사 대상에 오른 1,300여 건 가운데 절반가량이었습니다. 고가의 주택을 사면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찾았었고 이제 국세청의 정밀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 오는 21일부터는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조사반이 가동이 됩니다. 국토부 밑에 이미 6명의 특사경이 있었지만 고유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고 이번에 만들어지는 15명 규모의 조직은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부동산 특사경 위주로 만들어집니다. 한울 원전 2호기에 대해서 지난해 10월부터 검사를 진행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자로 경납 건물에 대한 보수 등을 하기로 했고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같은 10개 검사를 더해서 정기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전국 읍면동에서 실시되던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장이나 통장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식인데 대면 조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전화 조사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외상센터의 운영 문제 등을 놓고 아주대 병원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국종 교수가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병원 측은 이 교수가 제출한 사임원을 어제 수리했습니다. 의대의 교수직은 그대로 유지한 채 환자를 진료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경무청이 해외 원정 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에게 입영을 통보했습니다.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을 받을 경우 병역 의무 부구와의 차질이 우려된다며 입대하게 되면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 제도와 관련한 정책을 정부가 대폭 바꾸기로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저작권 수사대를 새로 만듭니다. 한류 확산을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도 강화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 한류 얘기도 했는데 한국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외국인들에게 물었더니 K-팝이라고 가장 많이 답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한국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룹 방탄소년단을 꼽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지난달 극장을 찾은 관객이 지난 2012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관객 수가 급격하게 줄었는데요. 일부 영화들은 개봉일을 미루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어서인데요. 7만 명 가까이 됩니다. 교육부가 오늘 대학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개강 연기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도 오늘 열립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과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월에 서울에서는 국제 반부패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라벨르 국제 반부패 회의 의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접견을 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한파특보 발효 중이고요. 강원 내륙은 한파경보로 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합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은데요. 중북부 지역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 보이는 가운데 체감온도는 서울과 파주가 영하 16도, 대관령이 영하 22도까지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편이고요.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눈과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전주와 대구 2도로 중북부 지역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북한은 중강이 최고 영하 10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물러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 매석하는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틈을 노려
폭리를 취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 매석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 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과 같은 재난 상황을 이용해 이윤을 남기려는 악덕 상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안전 관련 용품에 대해서는 시장 교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방침하에 엄단할 예정이고요. 매점 매석 행위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배 이상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점 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식약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폭리 행위를 단속해왔습니다. 조사 인원도 경찰청과 관세청 등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기존 120명에서 18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도 마스크 등 안전 관련 물품의 매점 매석 행위가 심각할 경우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 상가 치킨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식당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튀김기 과열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감천동에 있는 수조 창고 밖 간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3분 만에 꺼졌지만 간이 창고가 심하게 훼손돼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냉각장치 과열에 의해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호텔에서 아일랜드 항공기 기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항공기 기장인 아일랜드 국적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호텔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방문과 창문이 모두 잠겨 있고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출마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맞짱 토론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법조인 출시를 대거 영입하고 있는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맞짱 토론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출마 지역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종로를 선택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출마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때 친박의 핵심으로 꼽혔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어제 앞서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지난달 초입니다.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로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낙연 전 총리와 맞붙게 되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예상들이 나왔습니다만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측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너무 기간이 길어졌어요. 지금 수도권 험지 출마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지난달 초였는데 벌써 한 달 가까이 되고 정치인이 너무 이렇게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일단 그런 이미지가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이낙연 총리가 전 총리가 종로 출마 선언했다고 해서 무조건 또 같이 따라갈 것도 아니죠. 뭐 이른바 이제 그 다른 당의 페이스에 말릴 필요는 없는 거긴 한데 어쨌든 좀 이 시한이 많이 늦어졌어요. 글쎄요. 근데 수도권 험지 출마인데 종로 출마를 저는 선언하는 게 전 맞다고 보는데 정치인으로서는 승패는 그건 또 겨뤄봐야지 하는 것이고. 네. 이미 이낙연 전 총리가 그러니까 상대당에서 민주당에서 도전장을 던졌는데 이걸 이제 피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건 좋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하겠죠. 당의 전체의 어떤 그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차원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비례대표로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비례대표 후순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건 너무 과거에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쪽으로 가지는 않아 보이고 또 불출마 선언하기에는 원내로 진입하는 것과 원외에서 이제 총선 이후에 대선을 준비하는 게 또 다르단 말이죠. 이제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로 출마를 선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정현 이제 무소속 의원도 출마한다고 하니까 보수표도 갈라지고 당장 뭐 가상 대결에서는 좀 이낙연 전 총리가 좀 우세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망설이긴 할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종로 출마해서 승패에 관계없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뭔가 만에 하나 결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당에 할 말도 있고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판단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은 저도 뭐 똑같이 생각하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번 선거를 어떻게든 정권 심판론으로 끌고 가야 되고, 그래서 정권 심판이라는 그런 측면을 좀 많이 부각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만약 이제 그건 황교안 대표 측인데요. 네. 이낙연 전 총리가 나가 있는 종로로 자꾸 나와라, 그래서 우리가 자기네가 나가게 된다면 이게 정권 심판론적인 성격이 되게 흐려지고 마치 무슨 대선 전초전 성격만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면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최청래 교수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는 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부터 생각을 해보죠. 황교안 대표가 종로 말고 다른 곳에 나갔다라고 했을 때, 첫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낙연 전 총리하고의 대결을 피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요. 둘째, 이제 그 다음부터 또 불붙는 게, 당내에서 얘기하는 게 거기가 험지냐 아니냐, 예, 이 얘기가 이제 불붙을 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적 성격을 아까 살리겠다는 것이 황교안 대표 측의 생각인데, 결국 험지 논쟁 붙고 뭐 피했다는 논쟁 붙으면 정권 심판론적인 그 성격 자체가 없어지는, 덮여지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중진 출마, 이 험지 출마론 얘기 나오고 있고, 뭐 하다못해 뭐 김무성 전 대표를 뭐 광주, 호남에 출마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보도도 있을 정도로 지금 험지 출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예를 들면 종로 출마를 피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른바 영이 쓰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중진들 험지 출마하라는 것, 이 영이 쓰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되든 안 되든 종로로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종로는 예로부터 정치 1번지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청구라는 거 모르니까요. 만약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상처는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는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만일 딴 데 나가가지고 안 됐다 그러면 그거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는, 오히려 리스크를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더 시간 끌지 말고 그냥 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이 야당의 리더로서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종로로 출마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를 피하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이낙연 전 총리의 대항마로 한국당은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 이 또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현재 나오는 얘기로는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뭐 아예 신인을 내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예 신인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종로 그 선거구에 힘을 빼겠다라는 거죠. 네. 이낙연 전 총리가 계속 이제 민주당에서 종로에 무게를 두면서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상징성을 계속 부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한국당에서 신인을 거기에 이제 출마시키면 그런 의미는 완전히 반감되는 거죠. 과거에 문재인 후보가 나올 때 부산에 이제 손수조 후보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 쪽에 이제 그 이미지가 연상되긴 합니다. 힘 빼기 전략이요? 힘 빼기 전략이죠,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를 지나치게 키우지 않게 하는 뭐 이런 정치적 의미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우리 신 교수님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종로에 대해서 한국당이 너무 지금 그 많은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거라는 게 뭐 종로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 중요합니다. 유권자는 다 1인 1표 아닙니까? 표의 등가성이 있는 거라서 과도하게 종로가 1번지다, 정치 1번지다 해서
의미가 과도하게 부여되는 것도 저는 정치에 있어서 너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종로란 지역구가 대통령을 3명 배출했죠. 과거 윤보선 대통령까지. 네. 게다가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번 출마했다 떨어진 적이 있어요. 신 교수님 말씀처럼 떨어진 다음에 다시 또 더 큰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건데 아무튼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아무튼 간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다면 어쨌든 뭐 이낙연 전 총리와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부처럼하다. 이 김병준 정도가 나오면 우리가 이낙연을 내세운 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아니면은 이보다는 저는 아예 황교안 전 총리가 나가서 전직 총리끼리 한번 붙어보든가. 황교안 대표가 나가서 아니면 아예 힘을 빼서 신이 나가는 게 맞지. 김병준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나면 좀 어중간한 것 같아요. 이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가 좀 그래서 글쎄요 뭐 예측이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황 대표가 나가든지 네. 신이 나는 게 오히려 한국당을 위해서는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신 교수님. 한때 친박계 핵심으로 꼽혔습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 네. 어제 종로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이 선거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 절박감, 그리고 그 절박감을 통한 진심의 전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정현 의원이 이 종로 출마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의미 부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친박 핵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복심이라고 불렸던 분인데 어쨌든 지금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예 그냥 정치 1번지에 내가 한번 도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절박감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친박계 전체의 절박감을 오히려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네. 측면에서 저는 의미 부여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통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통합신당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정현 전 대표가 이제 먼저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럼 나중에 이 통합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본인이 출마를 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든 후보 단일화 협상에 저는 응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일화의 필요성 때문만이 아니라 보수 통합이라는 명분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후보 단일화라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지금 먼저 출사표를 던진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의 절박성을 제가 볼 때는 잘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어제는 TK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 한국당 의원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TK 지역 의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컷오프의 비율을 TK 지역만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했고 뭐 이걸 달래는 얘기도 황교안 대표가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TK 지역에서 지금 불출마 선언은 한 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어쨌든 간에 한국당의 가장 그 중요한 터폿은 TK예요. 그리고 TK는 뭐 험지와는 전혀 반대 개념 아닙니까? TK 지역에는 이제 한국당의 공천을 받으면 뭐 당선된다라고 보는 게 뭐 기정사실인데 최소한 이건 TK 의원들, TK 지역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고 적어도 기득권을 좀 내려놓는 모습은 보여줘야죠. 물론 그 자체가 우리 정치를 바꾸거나 한국 정당의 여러 가지 기능을 바꾸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TK 지역에서 그동안 계속 이 한국당의 텃밭을 하고 기본 그 근거지가 되어 왔으면 적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선거가 지난 4년 전에 2016년도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 탄핵은 2017년도였어요. 네. 그 탄핵을 이제 촉발한 이른바 최순실 사태가 2016년도 가을부터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고, 그럼 지금 총선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탄핵 이전에 국회의원 당선된 분들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TK 지역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은 적어도 지난 정권의 핵심 정당의 핵심 세력이었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책임 있는 정치거든요. 근데 여전히 왜 TK 우리에게만 자꾸만 이런 것들 요구하냐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전 정치인으로서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황교안 대표는 당연히 TK 지역에다가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황 대표 왜 당신은 왜 아직 출마 선언하지 않느냐라는 건 별개 문제고 이거 이따 밝혀질 것이고 적어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TK 지역 의원들이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만 왜 이런 것들을 강요하냐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 교수님, 실제로 뭐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왜 자신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뭐 별 얘기 다 나오는 네. 모양이에요. 뭐 대구 경북 지역이 무슨 식민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표현이 뭐 별별 표현이 다 나오는 모양인데 그런데 지금 그 최청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TK 지역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 당연히 텃밭이라고 얘기할 수 네. 있는 지역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지역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만 실제적으로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권 심판론의 절박성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대선까지 있어서의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국민들한테 아주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박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물갈이 노력이라든지 이 정도의 이 뭐 정치 신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보여주는 것,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 이런 거를 살리는 상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자 가장 용이하게 그러한 상징성을 보여주는 네.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늘 아침에 그 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소위 말해서 이제 TK 지역의 구체적인 플랜을 이 제시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볼 땐 TK 지역에 있어서의 그 진통은 지금부터 시작이겠죠. 근데 진통하지 말고 좀 스스로 먼저 던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한국당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과 대립 관계에 있는 야당의 운명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최근 각 당이 이른바 율사로 불리는 법조인들의 영입 경쟁에 나선 모습입니다. 최 교수님, 네. 예전에도 맞짱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법조인들이 우리 국회에서 너무 과다 대표되고 있다. 네, 그런 우려 뭐 지금도 계속 나오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한국당이 어젠가요? 그 이제 법조계 출신들을 대거 영입을 했어요.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한국당이 조금 더 비중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같은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이 국회의 구성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각 세대나 각 계층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연동의 비례대표제라는 것도 그래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제도의 지준도 못 살렸습니다만. 그래서 지나치게 율사 출신들이 이게 과다 대표되는 거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항상 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너무 비중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또 이 율사 출신을 대거 영입하는 거는 국민들의 이런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어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상대를 서로 맞고발했었잖아요. 최근에 뭐 정치권의 고소 고발이 잇따르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현상인데 고소 고발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율사 출신들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율사 출신이 많다 보니까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이 고소 고발이 남발하는 네. 이유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는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고소 고발이 남발되는 겁니다. 근데 정치가 실종되게 된 원인은 누가 제공했느냐? 여당이 제공했을 수도 있고 야당이 제공했을 수 있는데 정치에 있어서의 무한 책임은 정권을 가진 쪽에서 진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여당 책임은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정치가 실종이 됐다면 정치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네. 되거든요. 근데 율사 출신들을 자꾸 이렇게 영입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고 이걸 영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 정치 실종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지금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어도 상관없다라는 정치권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사람들 못 털어 정치하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렇기 때문에 율사 출신을 영입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일종의 자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근본적으로 이제 유사 출신들 그렇게 영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 뭐 판검사를 지냈거나 뭐 이 변호사를 했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검증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모셔봤을 때에는 조금 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유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입법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최창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라는 대의기관은요, 다양성을 담보로 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도에 투영시키는 것을 임무로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295석 가운데 49명, 지금 현재로 본다면 다시 말해서 6명 중에 1명꼴이에요. 지금 율사 출신이. 그리고 저기 그 뭐죠? 국회 16대 국회에선 15, 17대 국회 18%, 18대 19.7%, 19대 국회 14.3%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좀 저는 말이 안 되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고쳐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한마디만 더 하자면 지금 참 재미있는 현상인 게 청와대에 있다가 출마한 사람도 이런 얘기합니다.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국회에 입성을 해야겠다. 그리고 뭐 이 율사 출신들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꼭 그 국회에 출석하겠다. 상권 분립은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상권 분립을 하기 위해선 예를 들면 아무리 자기가 여당 출신이고 여권 출신이라도 난 행정부를 견제하고 견제를 통한 성공을 견인하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법개혁을 왜 국회에서 합니까? 그거는 사법부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논리들 자체도 제가 볼 때에는 뭐 그렇게 설득력도 없고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율사 출신 많아지는 것, 그리고 본인들이 내세우는 어떤 논리, 이렇게 보면 좀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네, 율사 출신의 과다 대표를 얘기를 했습니다. 과소 대표 부분은 어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과소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베트남 출신 다문화 가정 그 여성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이자스민 의원은 그때 새누리당인가요? 그때 이제 영입을 했었죠.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 중에 다문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틀어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만이 훨씬 넘는 숫자의 외국인이 존재하는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최소한도 아주 그 다문화 출신 의원이 1명밖에 없다는 건 이건 전형적인 과소 대표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과소 대표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직능적으로 본다면 이게 율사 출신 말고 우리가 항상 정확히 얘기하는 건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직능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죠. 근데 사실은 이분들도 과소 대표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과소 대표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직군에 있어서의 과대 대표는 더욱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법조인 국민은 0.06%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법조인들이 15%, 16%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국민들의 직업군을 대표할 수는 없어요. 직군이나 세대를 다 어떻게 대표합니까? 똑같이 비례적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가능한 비례성을 맞추자는 거였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근데 그것도 뭐 문의뿐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과도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하나 아까 이자스민 말씀하셨는데 인재영입 관련해 가지고 인재영입을 하는 건 좋은데 인적 혁신도 좋은데요.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정치권 내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일회성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경우. 그렇죠. 지난번에 지난 총선 때 민주당 1호 영입이 누굽니까? 표창원 의원이었어요. 그분은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좀비에 물린 것 같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재 영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야에서 벌어지는 이런 부분들이요, 너무 소모성, 일회성, 전시용 이런 것들이 비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주제가 다른 것 같은데 영입과 관련해 가지고 생각이 나서 우리 또 신 교수님이 이자스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 의원을 그분도 별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와서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자신이 속한 계층의 직군의 이익을 대표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기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조가.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16번째로 영입한 원옥금 씨가 바로 베트남 이주 여성입니다. 네.
우리 사회의 과다 대표 그리고 과소 대표의 격차가 지나치게 과도하다. 이 부분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와 소독제를 구하기가 참 힘든 요즘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이런 의료용품들을 매점매석하면 오늘부터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소식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가 올라왔는데 지자체 등에서 무료로 받은 마스크였습니다. 무료로 주는 이런 마스크를 한 번에 몇 개씩, 또 소독제의 경우는 통째로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지하철 1호선 서울역 개찰과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곳엔 손 소독제와 함께 마스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받기 위해선 개찰구 안쪽의 영무실까지 가야 합니다. 영무실엔 한 사람당 한 개만 가져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얌체 승객들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몰래 싹쓸이해가는 시민들이 늘자 영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바꾼 겁니다. 30분 만에 마스크 천장이 사라진 역도 있습니다. 공급이 좀 당기고 이게 놔두면 막 가져가 버려가지고. 마스크를 나눠주는 곳이 바뀌자 애를 먹는 시민도 있습니다. 말로는 들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광화문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모르죠. 어디서 뭐 할지. 공짜라면 양대운동 온다.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들으시면 오지 마. 지난주 토요일 경기도 일산역에서는 한 시민이 500ml 소독제를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결국 접착제로 소독제를 붙여놓는 방법까지 쓰게 됐습니다. 몇몇 지자체와 기관에서 무료로 받은 마스크들을 모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마스크를 어떻게든 비싸게 팔려는 사람들 때문에 강력한 조치도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마스크를 사려고 거래처에 수억 원을 보냈다가 물건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어서 조보경 기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사업가는 거래처에서 마스크 업자를 소개받았습니다. 물량이 충분하다며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1년 넘게 거래해왔던 터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돈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 마스크는 오지 않았습니다. 배송 중이라며 영상을 보내줬는데 가짜였습니다. 창고를 찾아갔지만 물건은 없었습니다. 6억 6천 얼마를 저는 다 입금했죠. 문제는 이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물건 자체가. 이 중 3억가량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 씨는 자신을 통해 주문을 넣은 중국 업체들에 사비로 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할머니 통장에 돈까지 다 끌어서 500, 600 아빠 돈 다 꺼내고 집도 없고 저 이제 모든 거 다 없이 나앉게 생겼거든요. 我们呢心情非常不好，我们是原来是就是不当从韩国、日本，就是欧洲那边从来没有发生这种事情的，都是红讲信用的，所以呢就是。 김 씨는 경찰에 거래처 대표와 마스크 업자를 고소했습니다.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다 체포된 20대 남성. 지구대에서 기침을 하며 신종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급대와 의사까지 출동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얼핏 보면 정부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는 문자, 감염자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접속을 유도합니다. 이 주소를 누르면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정부에선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거의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철원의 기온이 영하 16도 아래로 떨어지고 서울도 영하 10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서울과 경기 내륙, 충청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뒤늦은 겨울 한파는 모레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풀리겠습니다.
국내 16번째 확진자가 입원했던 광주 21세기 병원이 전체가 봉쇄돼서 80여 명의 이 병원 입원 환자들이 격리가 돼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있고 처음으로 병원이 통째로 봉쇄가 되는 조치가 내려진 건데 병원 내 CCTV를 바탕으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후베이성 이외 다른 중국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전염 사례만 나타나고 있다며 제2의 후베이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중국의 조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해외로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을 두둔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 황교안 대표를 잇따라 만나서 TK 지역을 겨냥한 컷오프 방침에 항의했습니다. 황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시작을 알리는 아이오와주 경선에서 민주당이 경선 결과를 제때 발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집계 과정에서 보고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쯤 뒤늦게 개표 결과를 발표했는데 62% 집계 결과 1위는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2위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3위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영국이 휘발유와 경유 차량 판매를 2035년부터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5년 빨라진 것으로 가능하다면 이 시기도 더 앞당기겠다는 게 영국 정부의 방침입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문신을 하고 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 공무원은 개인의 자유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 업무를 하는 박신희 씨는 지난해 문신과 피어싱을 했습니다. 자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타투와 피어싱이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기도 했었고. 병무청은 모두 없애라고 했지만 박 씨는 거부했습니다. 병무청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고 승진도 1년간 제한됩니다. 최근 국가공무원에게 품위유지 위반으로 내려진 감봉 3개월 처분 사유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등 범죄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는데 감봉 1개월, 상습 도박을 했는데 감봉 3개월을 받은 공무원도 있습니다. 박 씨는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징계 정도도 과하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이제 사실 사람이잖아요. 그냥 몸에 그림을 좀 새겨놓고. 시민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병무청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건 불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공무원이 꼭 단정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공무원인가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서는 과하지는 않다고. 문신과 피어싱이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일지 자기 표현 수단으로 볼 수 있을지는 결국 인사혁신처의 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신입생이 숙명여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로 학교 안팎에서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단체들이 입학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지만 환영하고 응원한다는 숙명여대 재학생과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숙명여대에 합격한 A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쏟아진 비판 댓글들 때문입니다. 너무 무섭고 무섭던지 신상 유출에 대해서 그런 거 찾아내지 않을까. 그냥 그래도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결정 못했습니다. 저도 그냥 재수할까 생각 중입니다. 정신적인 그런 거라든지 그냥 좀 그래서. A씨의 합격 소식이 알려진 뒤 학교 안팎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반대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일부 여성주의 단체들은 입학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성별을 정정한 것도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이라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A씨를 지지하자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는 A씨의 입학을 환영한다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자대학교의 창립 이념 자체가 소수자에게 교육권을 제공하고자 한 것에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 페미니즘 관점에서도 성전 환자의 입학을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자 혐오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가 롤모델이라고 말한 박한희 변호사도 지지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어쨌든 용기를 얻어서 드러내신 거잖아요. 저한테도 되게 용기가 같이 힘이 되는 어떤 청소년 성소자들 또 하나의 그분이 또 하나의 롤모델이 될 것 같아요. 졸업생 일부도 A씨를 지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오늘 아침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체감 온도는 한때 영하 1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영하 14도 안팎입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한파 특보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아침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현재 중부지방을 비롯해 전북 북부와 경북 북동 산지까지 한파특보 발효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강원 영서와 강원 산간 지역의 한파경보로 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한데요. 현재 자세한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11도, 춘천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남부지방도 대체로 영하 5도 안팎으로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영하 3도, 춘천이 영하 1도로 중북부 지역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5도를 넘지 못하겠습니다. 네,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기온보다 체감 기온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말씀하셨듯이 영하 14도 가리키고요. 파주는 영하 16도, 대관령은 영하 2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하 20도면 정말 추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추위 금요일에는 풀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비슷한 추위 이어지고요. 금요일에는 아침 추위 조금은 풀리겠지만 여전히 영하 7도로 네. 강합니다. 그렇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주말 동안 평년 기온 회복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영상권으로 돌아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얼마나 더 확산될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제에 미칠 영향도 포함을 해서 상황이 지금 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나오는 우려는 서구권 나라들에서 아시아인에 대해서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 여성이 독일의 한 길에서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이 된 건지 현지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20대 중국 여성 2명이 독일 여성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발길질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인종차별적인 폭행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인뿐 아니라 동아시아인들이 차별적인 시선을 받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사는 우리 교민들이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듣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신변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공지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자신이 확진자라는 승객이 있어서 비행기가 회항을 하는 일도 있었다는데 그런데 거짓말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4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캐나다에서 자메이카로 가던 항공기 내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승객이 신종 코로나 감염자라고 말을 해서 항공기가 회항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결국 거짓말로 드러나서 이 승객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같은 비행기에 탔던 한 승객은 언론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 때문에 휴가를 망쳤다, 휴가를 잃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이 3만여 명의 대규모 방역 인력을 투입해서 자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해서 사실상 외출 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방지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중앙 비상방역지휘부의 역량을 봉합, 감염증 차단에 빈틈은 없는지 알아보고 철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새로운 조치들을 또다시 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휘부 일꾼들의 작전과 지휘로 전국적으로
매일 3만여 명의 보건 일꾼들을 동원, 위생 활동과 검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장관급 인사들이 중앙주의부 분과별 책임자로 충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발표되는 중국 전체 집계에서 신종 코로나 누적 사망자는 490명, 확진자는 2만 3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해 7월이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우리 프로축구 대표들과의 친선 경기 당시 한국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경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팬들에게 큰 실망감과 상처를 안겼는데 이른바 이 호날두 노쇼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과 관련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우리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당시 친선 경기를 주최했던 우리 나라의 회사가 바로 더 페스타였잖아요. 네, 이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네.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당시의 네. 상황을 좀 살펴보죠. 일단 논란이 됐던 네. 그 경기는 지난해 7월 26일 날 열렸습니다. 아까 호날두가 소속돼 있는 유벤투스하고 K리그 올스타와의 이제 친선 경기가 열리게 돼 있었는데 네. 문제는 그 당시 이제 중국에서 경기를 하고 좀 늦게 들어왔어요. 일단 첫 번째. 그래서 킥오프 시간을 지나서 유벤투스 팀이 일단 서울 올림픽 월드컵 경기장에 도착을 했고 경기 시작은 그로부터 한 1시간 정도가 지나서 시작이 네. 됐습니다. 그래도 경기장을 가득 메운 축구 팬들은 호날두가 나온다는 생각에 경기를 집중해서 봤었습니다만 전후반 내내 벤치에만 앉아 있었고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환호를 하던 이제 관중들이 이제 비난을 하고 야유까지 보내는 상황이 됐었고 그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호날두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날강두라고. 근데 호날두를 보러 경기장에 갔는데 호날두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고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비난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경기장을 찾았던 두 분이 경기장 입장권 7만 원, 네. 환불 수수료 1,000원, 그리고 내 정신적 피해 100만 원 위자료, 그래서 총 107만 1,000원씩 두 명이 214만 2천 원을 청구를 한 사건이었는데 어제 이제 1심 판결이 나게 된 겁니다. 네, 재판부는 이 두 명에게 각각 37만 네. 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네. 이 돈은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일단 첫 번째 일단 티켓 값은 전액 환불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7만 원, 환불 수수료 1,000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 이제 30만 원을 책정해서 일단 총 37만 1,000원을 배상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는데 일단 그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가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해당 재판을 했던 판사는 이 경기는 팀 유벤투스를 보러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호날두가 나오는 경기를 보러 가는 경기였다. 그리고 일단 광고할 당시에 호날두가 출전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았으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된 게 아니라고 본 거고요. 그것 때문에 축구장을 찾아가서 돈을 내고 경기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이런 걸 감안한다면 위자료로 한 30만 원 정도 책정하는 게 적당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 위자료는 사실 우리가 정신적 피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하는데 일단 이 해당 판사는 이 사건은 쉽게 말해서 이 더 페스타 측에서 대중들을 기만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과연 팬들의 분노와 실망감이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을 모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인 위자료가 인정됐기 때문에 이건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다른 소송들도 줄지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향을 미치겠죠? 일단은 뭐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모든 이제 재판부에서 동일하게 판단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의미가 있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그 당시에 유벤투스 경기를 보러 갔던 분들 중에 한 87명 정도도 지금 같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거든요. 이건 역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번 결정이 일단은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사실 더 페스타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사실 일단은 더 페스타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제 병무청이 입영 통지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번 입영을 연기하면서 수사를 받았었는데 일단은 병무청 입장에서는 수사가 끝났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재판을 진행하는 건
사실 입영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영 통지서를 발송을 했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입영을 또 한 번 승리 씨가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입영을 연기할 때는 뭐 학업이나 여러 가지 기타 사유,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이 곤란한 경우에 이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데 일단 병무청에서 수사가 끝나서 재판을 받는 건 입영 연기 사유라고 보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영 통지서를 발송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앞으로 승리 씨와 관련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일반인 신분에 있을 때 네. 해당 범죄 혐의들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대에 들어가게 돼서 군사법원에서 또 다뤄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와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야 이거 좀 위헌 아니냐. 왜냐하면 바깥에서 죄를 저질렀는데 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하느냐. 그리고 군사법원은 군형법 위반 사안을 해야지 왜 일반 형법 위반 사안까지 하느냐라고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합헌 결정이 나왔어요. 일단은 바깥에서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입영을 한 이상 군인이 바깥에 나가서 재판받는 건 사실 군대에서 불필요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 군대 내 이제 통일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거는 바깥에서 잘못했더라도 안에 와서 재판을 받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입대를 하게 되면 이 재판관할권이 군사법원에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병무청이 구체적인 입영 일자를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뭐 실제로 입영하게 된다면 언제쯤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뭐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초에는 입영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입영 통지서를 받고 이제 30일 이내는 입대를 해야 되니까 아마 이번 달 안에는 승리 씨가 입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재판은 아마도 그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죠.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해달라고도 했는데 이 부회장 측은 김경수 전 고검장을 추천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봐주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추천을 거부했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법원 측 심리위원으로 지정하며 특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도 지난달 31일까지 한 명씩 추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추천을 거부했습니다. 이견서를 통해 전문심리위원이 준법감시위를 점검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심리를 하는 건 과학적 사건 등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부회장을 봐주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는 의견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김경수 전 고검장을 심리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삼성도 어제 준법감시위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위원장인 김지영 전 대법관은 성역은 없다며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감시를 예고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재벌과 짜맞춘 듯한 양형 봐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조건을 내걸어서 죄를 경감시켜주려고 한다면 그거는 재판이 아니라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매일 아침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지 중국 상황, 또 우리나라 상황은 또 물론이고요.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계속 또 전해드리고 있는 소식이 가짜 뉴스가 있고 또 마스크 사재기와 관련한 소식도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오늘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정보가 맞는지 꼭 확인을 다시 한번 잘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 중에서 가장 좀 심각한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혹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 어느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더라.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관련해서 유포자들이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가 있는 거죠? 있죠. 네. 일단은 가짜 뉴스 같은 걸 퍼뜨리는데 되게 정교하게 또 퍼뜨려요. 공문서 형식을 이용해 가지고 날짜, 뭐 방법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진짜 같다라는 생각이 정도로 언론사 특정 언론사 로고도 쓰기도 붙이고요. 하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특정 병원, 특정 지역을 특정을 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업무방해 내지 공무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업무방해 부분은 뭐냐면 그 병원이라든지
그 어떤 특정이기 때문에 그쪽에 위계한 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지금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고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이제 나오면 보건당국이 이제 언제 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어디서 그렇죠. 비행기를 탔고 어디를 움직였고 이건 이제 밝히고 있는데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개인 정보가 포함된 그 네. 문서들이 또 나돌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이거는 공문서가 만약에 맞다고 해도 문제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또 이거는 또 다른 불안감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또 네. 문제고. 두 개 다 문제예요. 네. 공문서가 맞다면 유출이 됐다는 게 문제거든요. 개인적인 아주 지극한 사생활적 정보입니다. 그게 밖으로 유출됐던 부분도 문제고 또 문제는 허위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를 퍼뜨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게 진짜든 가짜든 간에 그게 밖으로 퍼진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퍼진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든 가짜든 뭐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뭐 직원들이 유출을 했다. 이렇게 네.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보건소에서 그 공무원 담당자가 유출을 했다 그러면 처벌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개인 정보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처벌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지금 많은 사유가 이 공무원이 유출했다기보다는 뭔가 조작했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로 유출이 된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뭐 그 신상에 관한 유언비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뭐 요즘에 정말 공문서처럼 그렇죠?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있고 가족이 누구고 가족 신상까지 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공문서 형식의 문서들이 또 나돌고 있고 네. 또 보건소에서 유출됐다는 게 확인됐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맞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가짜 뉴스의 경우에 그러니까 처벌을 또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또 정보 방식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짜 뉴스라고 다 처벌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많이 도는 내용 중에 뭐 마늘을 뭐 먹든지 기름을 먹어라, 뭐 마늘을 뭐 7통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근거가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뭐 사회적 혼란이 일어난 거는 맞지만 처벌하는 법 규정은 사실 없거든요. 예전에 전기통신법이라고 있었어요. 이 미네르바법이라고 좀 표현을 했었는데 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뭐 유언비어를 유포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고요. 다만 그거 자체가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어떤 업무를 방해했거나 공무를 방해했을 때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공무방해죄 같은 걸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감염병이 퍼질 때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 2015년에 이제 메르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처벌이 된 경우가 있었다고요, 맞아요. 실제로. 똑같아요. 지금 네. 말한 것처럼 뭐 누가 어디로 이동했다 하더라, 그래서 걸렸다 하더라 그런 얘기 해가지고 업무방해죄가 돼가지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정부에서 밝히고 있어요. 악성 루머라든지 허위로 고의적으로 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구속수사를 지금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했을 때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짜 뉴스도 문제고 또 지금 문제가 마스크 사재기에 그렇죠. 대해서입니다. 손 네. 소독제도 마찬가지고 세정제들. 네. 오늘부터 이제 강력한 조치가 시행이 돼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정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매점 매석 관련된 고시를 하면서 4월 30일까지 2달을 기준으로 해서 네. 매점 매석했을 때 최대 징역 2년 아니면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월 평균 판매량하고 봅니다. 만약에 월 평균 판매량이 지금 뭐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이게 다 평균이 있습니다. 평균보다 1.5배 정도가 지금 초과해가지고 5일 이상 그걸 갖고 있다 그러면 매점 매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점 매석 규정에 걸려버리면 이 정부 지금 고시하고 관계돼가지고는 처벌받을 수가 있다. 또 신규 영업자라면 10일 이상 그걸 사가지고 판매하지 않거나 갖고 있다면 고시 위반으로 봐가지고 처벌하겠다고 정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다 하면 신고도 네. 각 지자체에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자체에 신고를 해가지고 매점 매석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신고 관련해서도 조사가 아마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이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서 네. 또 여기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질 테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소식입니다. 조원태 회장의 어머니와 또 동생 조현민 씨가 조 회장을 지지하겠다고 하면서인데요.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조원태 회장의 어머니 이명희 씨와 동생 조현민 씨가 낸 공동 입장문입니다. 조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한진그룹 경영체제를 지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은 딸이자 언니인 조현아 씨에 대해선 외부 세력과 연대했다는 발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아 씨가 한진칼 주요 주주인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과 손을 잡고 조 회장 대신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겠다고 한 걸 두고 한 얘기입니다. 이번 결정을 놓고 항공업계에선 예상 밖이라는 반응입니다. 조 회장이 지난해 말 조현아 씨의 행보를 놓고 어머니 이명희 씨와 크게 다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 간 합종 연행을 거치면서 양쪽 세력의 지분은 30% 초반으로 비슷해졌습니다. 관심은 4%대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에 쏠립니다. 국민연금은 예전보다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고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조현아 씨 연합 세력이 3월 주총에서 내세울 전문 경영인이 국민연금이나 소액주주의 지지를 받느냐도 변수입니다. 조현아 씨 연합은 한진칼 이사 후보를 주주들에게 추천받겠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오늘 아침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한파특보 발효 중이고요. 강원 내륙은 한파경보로 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합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은데요. 중북부 지역 영하 10도에서 15도 안팎의 기온까지 보이고 있고요. 체감온도는 서울이 영하 16도, 동두천 영하 17도, 대관령은 영하 20도까지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편이고요.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눈과 비가 오겠습니다. 빙판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춘천과 청주 영하 1도, 전주와 대구 2도로 중북부 지역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북한의 경우 중강이 최고 영하 10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철원의 기온이 영하 17도, 서울은 영하 10.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올겨울 가장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체감온도는 한때 영하 1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서울과 경기 내륙, 충청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뒤늦은 겨울 한파는 모레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풀리겠습니다. 국내 16번째 확진자가 입원했던 광주 21세기 병원에 대해 입원 환자와 의료진 등을 봉쇄하는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확진자와 접촉을 한 사람이 있는지 보건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16번째 확진자는 태국 여행으로 감염이 됐는지 국내 감염인 건지 역학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후베이성 이외의 다른 중국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전염 사례만 나타나고 있다며 제2의 후베이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중국의 조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해외로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을 두둔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K 지역을 겨냥한 컷오프 방침에 자유한국당 이 지역 의원들이 황교안 대표를 만나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황 대표는 근거가 없고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